안녕하세요. 교육공학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교육공학이 뭔가에 대해서 개관해보고 교육공학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이라고 할까요? 관련 용어 몇 가지를 앞에 소개했습니다. 먼저 교육공학의 정의, 발전 단계 명칭, 교육공학 관련 기구의 명칭, 교수 매체와 교수 설계, 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공학 발전 단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교육공학의 선구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공학의 5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교육공학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교육공학이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교수학습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답을 찾는 학문이에요. 효과, 효율, 어떻게,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공학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교수공학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한때는 교수공학이라는 용어와 교육공학이라는 용어를 구별하기도 했는데요. 1994년에 미국 교육공학회가 교수공학에 대해서 재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에서 교수공학과 교육공학이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되었기 때문에요. 이후로 교육공학과 교수공학 이 둘은 동의어로 호환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 이 학문 분야는 교육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교육공학은 선구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발전 단계부터 보면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1단계 시각교육 단계, 2단계 시청각 교육, 3단계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또는 시청각 통신, 4단계 교수공학, 5단계는 교육공학 단계. 시기를 보면 시각교육 단계는 1920년대, 30년대, 시청각 교육 단계는 1940년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50년대, 60년대, 교수공학 단계는 1970년대, 그리고 교육공학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봅니다. 1980년대 이후는 사실상 좀 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요. 더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공학 분야가 전개되면서 이 분야의 관련 공식기구 이름도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1923년에 교육공학 분야의 첫 번째 공식기구로서 시각교육국이 조직되었습니다. 1단계예요. 1947년 시청각 교육국으로 바뀌었고 2단계죠. 1970년에 미국 교육공학회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단계입니다. 이름이 아무 의미 없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칭만을 갖고도 이렇게 교육공학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교육공학은 크게 두 분야, 교수 매체, 교수 설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교수 매체에 주된 관심을 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확대되고 두 분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 강의에서 계속 나오게 될 용어 체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체제 개념을 여기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교육공학 발전 단계가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체제라는 용어는 생물학에서 나온 거지만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에서도 자주 등장을 해요. 교육학에서는 여기처럼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여기에서 알아두시면 여기저기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체제, 시스템이란 뭐냐? 체제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요소들의 복합이다. 왜 상호작용을 하는가?
각 요소들이 각기 제 기능을 함으로써 공동의 목적, 즉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체제의 특징은 방금 말했듯이 첫째, 목적 지향적 집합체다. 둘째, 상호 의존적이다. 부분들이나 요소들은. 셋째, 부분들은 기능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넷째,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부분 또는 요소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다른 부분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즉, 체제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함께 작용하는 부분들의 총체입니다. 특히 유기적 결합, 전체, 총체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공학의 선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교육공학은 교수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학문이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선구자들이 있는데요. 서양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아실 코메니우스가 교육공학의 선구자로 꼽힙니다. 코메니우스는 글로 되어 있는 교재를 갖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언어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1658년에 책에 사파를 넣은 세계도회를 냈는데요. 1758년도 아니고 1858년도 아니고 1658년이에요. 오래된 일이죠. 이로써 코메니우스는 교육공학 분야의 선구가 됩니다. 이것이 세계도회 속에 나온 건데요. 어린이들에게 공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오늘 봐도 매우 현대적인 책인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그림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고 아래에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 대기는 온화하게 산들산들 흔들립니다. 2. 바람은 강하게 붑니다. 5. 지하의 바람은 지진을 일으키고 지진은 대지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매번 감탄을 합니다. 이후에 유명한 계승자로는 페스탈로치, 프레벨, 몬테소리 등이 있습니다. 드디어 교육공학의 발전 과정 또는 단계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되는 단계하고 연대들은 미국의 거예요. 저는 매번 이런 단서를 달아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1단계 시각교육 단계,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 30년대 즈음. 이 시기에는 그림, 모형, 사물, 장치 같은 것들을 수업에서 시각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코메니우스, 페스탈로치 등이 언어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1930년대에는 시각교육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자료들은 수업에서 교사의 보조물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업 전체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이 나중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체제, 시스템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유기적,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체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으니 체제 관점에서 한계가 되는 거죠. 교육공학에서 매체를 공부할 때 나오는 호반의 시각자료 분류 체계가 이 시기에 해당되는데요. 호반과 그의 동료들이 1937년에 시각자료와 교과과정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시각자료를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실성의 정도, 즉 구체성, 추상성 정도에 따라 분류했는데요. 실물이 가장 구체적이고 물론 현실이 가장 구체적이겠지만요. 실물, 모형, 영화, 입체도, 슬라이드, 그림, 지도, 도표, 언어가 가장 추상적이죠. 그냥 호반의 시각자료 분류 체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한번 봐두세요.
두 번째 단계, 시청각 교육 단계.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에는 시각에 청각이 덧붙여져서 시청각 교육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요, 음향 녹음, 축음기 보급, 유성 영화 출연처럼 매체의 발달이 영향을 미친 것이죠. 시각 교육의 청각적 요소 통합. 전 단계인 시각 교육 단계보다는 일부 진전했지만 이 시기의 한계는 시청각 교재 자체만을 중시했고 매체가 활용되는 교수학습 과정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체제 관점에서 보면 체제적이지 못했다, 미흡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온 올슨의 효율적 학습 및 자료 체제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체성, 추상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제3단계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교육통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는 시청각에 커뮤니케이션이 더해졌죠.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모델 중에 벌로우의 SMCR 모형이 있는데요. 벌로우의 SMCR 모형. S. 송신자가 M. 메시지를 전달 수단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채널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교육을 쌍방향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바로 앞 단계인 시청각 교육 단계보다 진일보한 점은 교육 과정을 일련의 요소로 구성된 체제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포함되었다, 체제로 간주한다, 체제 개념이 도입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체제 접근이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초기 체제 개념 도입 시기로 봅니다. 이제 1970년대 들어가는데요. 교육공학하고 관련해서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만 늘어났나요? 지식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과학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지식기반 사회, 평생교육 사회, 조금 더 지나면 평생학습 사회 이런 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인구 폭발, 지식의 폭발, 테크놀로지의 비약적 발전 이 세 가지를 엮어보면 인구는 많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 많지, 테크놀로지는 발달했으니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것도 효율적으로요. 그래서 매체도 중요하지만 교수 설계도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지 계획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말이죠. 포함되어야 하는 복잡한 요소들이 따로 놀면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체계적, 체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체제적 접근이 더 확고해지겠죠. 이런 것들은 말이죠. 학교, 기관, 기업, 군대 등등 모든 조직의 생존이 달린 거예요. 효율적 교수학습 필요성, 교수 설계, 체제적 접근. 이렇게 시대 상황이 변하고 시대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말이죠. 1970년대 교수공학 시대가 옵니다. 1970년에 미국 시청각 교육국이 이름을 교육공학회로 바꾸죠. 교육공학회라고 하든 교육공학협회라고 하든 보통 책에서 약자로 AECT라고 나옵니다. 교육공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뭐 했냐 하면 교수공학이 뭔지 정의했어요. 그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공학은 어떤 특정한 매체나 고안물 이상을 뜻하고 있다. 교수공학이란 모든 요소들의 합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인간학습과 통신이론에 기반을 두고 특정한 학습 목표에 따라
교수 학습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적 방법이며 더 효과적인 교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을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하는 체계적 방법이다. 이거 다 뭐 하자고 하는 거냐? 더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것, 매체나 고안물 그 이상이고 교수 학습의 전 과정에 관한 것이고 요소들의 합 이상이고 이 모두가 체제적 접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체제적 접근입니다. 체제적 접근 말고 1970년대 행동과학이 교육공학, 교수공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행동과학이 뭐냐 하면 행동과학은 개별 학문의 명칭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일반 법칙을 탐구하는 과학적 동향의 총칭이에요. 동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sciences라고 복수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주의 심리학에도 behavior가 들어가 있고 행동과학에도 behavior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행동과학을 같은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둘은 비슷한 점도 있고 연관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행동과학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에서도 등장하고요. 조금 전에 체제적 접근 말고 행동과학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체제이론하고 행동과학은 관련이 있기도 해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요. 체제적 접근이 중요해진 것 말고요. 1970년대에 기초적 이론으로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동주의 하면 스키너 생각나고 프로그램 학습, 교수기계 따라 나오시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1970년대 교수공학 시대에 교수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교수 설계,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약자로 ID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뒤에 개념이 교수 체제 개발이라는 것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교수 체제 개발, 인스트럭셔널 시스템스 디벨롭먼트, ISD, 여기 시스템즈 체제 들어갔고 개발 들어갔습니다. 다시 교수 체제 접근이 강조되고 교수 개발의 시대에는 다양한 교수 설계 모형이 등장합니다. 70년대에 개발된 것만도 약 40에서 6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설계한 거죠. 교수 설계는 교수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인데요. 체계적 계획, 미시적 교수 설계가 있고 거시적 교수 설계가 있는데요. 미시적 교수 설계는 개별 차시에 대한 설계예요. 다시 말하면 1시간 수업하기 위한 계획이고 거시적 교수 설계는 단원, 학기 또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거시적이에요. 아니 그냥 수업 계획을 여러 개 짜서 붙이면 단원이 되고 학기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무슨 미시적 교수 설계하고 거시적 교수 설계하고 뭐가 달라? 그런 건 아니죠. 단원, 학기, 프로그램은 그에 포함되는 수업을 포괄하는 큰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안에서 여러 개의 수업들이 있는 거니까요. 설계도 달라질 거예요. 미시적 교수 설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네 브릭스 모형이 있고 에디 모형, 딕 앤 캐리 모형은 거시적 교수 설계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길어지니까 좀 지루해지시나요? 이제 후반이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5단계 교육공학 단계로 넘어갑니다. 1980년대, 90년대. 1980년대에 수행공학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앞에서 학교만 교육공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외에 많은 조직들이 교수 설계, 교수 체제 개발에까지 관심 영역을 넓혔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훈련이나 교육만으로는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업무 지원 시스템 마련 같은 이른바
비교수적 해결책을 구하는 데까지 관심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수행공학 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에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면서 인지심리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1990년대 정보통신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것도 비약적으로요. 시대가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비약적, 급속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원격 교육, 가상 교육 등 새로운 유형의 교육 방법이 등장하고 이와 더불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교수 설계도 바뀌죠. 그래서 다양한 교수 설계 이론, 모형들이 개발되고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교육공학의 정의도 바뀝니다. 1994년 교육공학회는 교육공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육공학이란 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다. 이 정의는 교육공학의 영역을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이렇게 5 영역으로 보았고 또 교육공학은 이론과 실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하다는 뜻에서 여기에 과정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공학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었던 몇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패러다임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1. 자연과학 매체 개념 패러다임 2. 커뮤니케이션과 체제 개념 3. 행동과학 개념 4. 인지과학 개념 이제 여기에 다른 패러다임들이 추가되겠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니까요. 뭐 벌써 추가되었는지도 모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만드는데 권성호 교육공학의 탐구, 성태재 외 최신 교육학개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한정선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